오후 3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68살 평생 이렇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들 준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나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손에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3, 늦은 나이에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기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가? 그 여자분이 누군데? 수진이라고 제 회사 선배예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좋다. 언제 엄마한테 데려와서 보여줄 거야? 다음 주말에 뵐게요. 근데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전세금이 2억 정도 필요해요. 제가 모은 돈이 1억 5천인데 5천만 원이 부족해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5천만 원.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한테 맡겨. 전화를 끊고 나는 주방 구석에 섰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통장에 있는 돈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저녁 월세방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사는 이 작은 집,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산 집이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빌라였지만 내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비슷한 집들의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사이였습니다. 이 집을 팔면 아들 전세금을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을 팔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세까지 혼자 살던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린다는데 엄마가 집 하나쯤 희생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집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상태도 괜찮네요. 1억 7천 정도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을까요? 급하시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가고 나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 넘게 산 이 집, 벽에 붙은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낡은 소파, 작은 부엌,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 수진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은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나는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와,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어 보여요. 수진이 말했지만 표정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꽤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어디 사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기, 이 집이 우리 집이야. 수진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여기요. 그 표정이 불편했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아들과 수진이 돌아간 뒤 나는 다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집 빨리 팔아주세요. 한 달 안에 꼭 팔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2주일 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1억 7천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한 달 안에 잔금을 치르고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전세금 마련했어. 정말요? 엄마 어떡해요? 엄마가 알아서 했어. 걱정하지 마.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보답할게요. 보답은 무슨, 그냥 행복하게 살아.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집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넘게 산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옷장 속 남편의 낡은 양복을 발견했을 때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는 거 맞죠?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 건데.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을 받는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옆에 앉아 있었고 부동산 사장님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잔금 이체하겠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1억 7천만 원 입금.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 잘 쓰겠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인사했습니다. 네. 좋은 집이에요. 행복하게 사세요. 부동산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 줄 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2억, 전세금과 결혼 준비금까지 합쳐서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만들고 2억을 아들 명의로 송금했습니다. 남은 돈은 7천만 원. 이 돈으로 월세를 구하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돈 보냈어. 확인해봐. 잠시 후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2억이요?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엄마가 모은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혹시 집을 팔으신 건 아니죠?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팔았어.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세요? 괜찮아. 엄마는 월세 구하면 돼. 혼자 사는데 큰 집 필요 없어. 안 돼요, 엄마. 그 돈 돌려보낼게요.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내 결혼 못 시켜주면 누가 시켜줘? 그냥 받아. 그리고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기뻐. 전화를 끊고 나는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월세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들이 보였습니다. 사흘 뒤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부엌은 싱크대 하나, 화장실은 욕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짐을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살림살이가 많지 않아서 정리는 금방 끝났습니다. 작은 식탁, 이불, 옷가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고 맞은편 건물의 벽이 가까웠습니다. 예전 집의 넓은 창문과는 달랐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만 행복하면 돼. 한 달 뒤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백화점에서 산 정장을 입고 식장에 갔습니다. 아들이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 수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우리 준호 정말 멋있다. 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 행복해야 해. 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 신랑 신부의 맹세,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수진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수진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부유한 집안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돈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드님, 정말 좋은 직장 다니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복이 많아요.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좋은 분 만나서 감사하죠. 수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어디 사세요? 작은 데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나중에 한번 놀러 가야겠네요. 그 말이 불편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했어, 영수가. 넌 잘했어. 하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혼자 살던 것과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건 느낌이 달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밥을 해 먹을까 하다가 그냥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가정을 꾸렸고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부모의 숙명이니까요.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들이 할 거예요. 오세요. 그래, 갈게. 주말에 아들의 새 집을 찾아갔습니다. 2층짜리 빌라였고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거실이 20평은 되어 보였고 방도 3개나 됐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집이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도와주신 돈으로 이 집 얻었어요. 수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을 둘러보니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거실 소파도 비싸 보였고 TV도 최신형이었습니다. 다 새로 샀구나? 네, 결혼 준비하면서 샀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진이 요리한 음식이었는데 그럭저럭 먹을 만했습니다. 수진아, 요리 잘하네. 감사해요, 어머님.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나는 좁은 월세방에서 혼자 산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아들만 행복하면 돼.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명절 때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아들이 행복하니 나는 참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이 힘들었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 월세, 공과금, 식비.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살아갔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아들이 전화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저 수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이혼? 네, 이혼이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뭐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눈치챘어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 보면서 웃고 그래서 어제 추궁했더니 인정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수진이는 뭐래? 수진이도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더 이상 이 결혼 유지할 이유가 없대요. 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3년 전 내가 집을 팔아서까지 결혼시킨 아들이 지금 이혼한다고 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준호야,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게 아들이 또 침묵했습니다. 수진이가 재산 분할하자고 해요. 재산 분할? 네. 전세금이랑 모든 재산을 반반 나누자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준 돈도? 네.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래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 만든 돈이 며느리 손에 반이나 넘어간다는 겁니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알았어.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년. 고작 3년 만에 이혼이라니. 다음 날 저녁 아들이 내 월세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하고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해봐. 아들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수진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친구 만난다며 나가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웃고 그래서 어제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나도 보고 싶어. 빨리 이혼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궁했죠. 처음엔 부인했는데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회사 동료랑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었대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네. 자기도 더 이상 저랑 살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하자고 했어요. 전세금 2억, 그동안 모은 예금 3천만 원, 다 반반 나누자고.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1억 1,500을 가져간다는 거야? 네. 변호사 상담 받아봤는데 법적으로는 수진이 말이 맞대요.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이래요. 그게 말이 돼? 그 돈은 엄마가 집 팔아서 만든 건데. 엄마, 저도 화나요. 근데 법이 그렇대요.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수진이 만나볼게. 엄마, 괜찮아. 엄마가 한번 얘기해 볼게. 이틀 뒤 나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늦게 도착했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앉아. 수진이 앉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 준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수진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랑이 식었는데 억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혼해. 근데 재산 분할은 왜 하려고 해?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권리예요. 권리? 그 돈은 내가 집 팔아서 만든 돈이야. 어머님이 준호 오빠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건 저희 부부 재산이에요. 법적으로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어머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건 법의 문제예요.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어차피 제가 이길 거예요. 수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나는 자리에 앉은 채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며느리였다니.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집을 팔아서 만든 돈이 저 차가운 여자 손에 넘어간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변호사 선임했대요. 정식으로 이혼 소송 들어간대요. 그래서 재산 분할도 네. 1억 1,500달라고 청구서 보냈대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그 돈 주면 너는 뭐가 남아? 저도 1억 1,500이요. 근데 전세금이 2억인데 남은 돈으로는 전세도 못 구해요. 그럼 너는 어디서 살 거야?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나는 좁은 월세방을 둘러봤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이 공간에 아들까지 살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여긴 좁아서 괜찮아요, 엄마. 저 소파에서 자도 돼요.
제가 새로 집 구할 때까지만요. 알았어. 그럼 이리 와. 일주일 뒤 아들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큰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갔던 짐에 비하면 너무 적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두고 왔어요. 수진이가 가지래요. 아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준호야,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들이 짐을 풀었습니다. 좁은 방에 아들 짐까지 더해지니 더 비좁아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렇게 사셨어요? 응, 괜찮아.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아들이 방을 둘러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쟤 때문에 이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엄마 선택이었어. 엄마가 넓은 집에서 사셨는데 제 결혼 때문에 집 팔고 이런 데서 사시게 됐잖아요. 나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며칠 뒤 수진의 변호사에게서 정식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청구 및 재산 분할 청구. 청구 금액 1억 1,500만 원. 아들이 소장을 보더니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자기가 바람 피워놓고 재산까지 가져간다고? 준호야, 진정해. 진정이 돼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나는 소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법적 근거, 판례, 모든 게 수진에게 유리했습니다. 엄마, 우리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래도 해야죠.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소장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중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어머님이 주신 돈이라도 아드님 명의로 들어간 순간 부부 공동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며느님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불륜 증거가 확실하면 재산 분할 비율을 줄일 수 있어요. 불륜 증거요? 네. 사진이나 녹음, 증인 진술 같은 거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그냥 통화 내용 듣고 추궁한 거라. 그럼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불륜을 인정했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을 막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높지 않아요. 사무실을 나오며 아들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엄마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집까지 팔아서 준 돈인데.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일단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집을 팔 때의 그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수진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월세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앉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대출 받아서라도 그 돈 갚을게요. 대출은 무슨, 엄마 돈인데 제가 책임져야죠.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건강하고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아니에요, 엄마. 저 정말 후회돼요.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패 끼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억 1,500만 원. 그 돈이면 내가 다시 작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좁은 월세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수진의 손에 넘어간다니.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였습니다. 수진이 계획적으로 결혼했다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수진이 좀 알아볼게. 뭘 알아보시게요? 그 여자가 정말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건지 확인해 보려고. 엄마, 그건 괜찮아. 엄마한테 맡겨.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 혹은 수진의 과거를 조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날 우습게 봤구나.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며칠 동안 나는 수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결혼 전에 어디서 일했어? 대한상사라는 무역회사요. 거기서 3년 정도 다녔대요. 그 회사 사람들 중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왜요, 엄마? 그냥 수진이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아들이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동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해요. 민지 씨라고. 그 사람 연락처 줄 수 있어?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엄마한테 맡겨. 아들에게서 민지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어머니인데요.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아, 준호 오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수진이에 대해서요. 전화 너머로 민지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언제 만나실래요? 내일 괜찮으세요? 네, 퇴근 후에 만나요. 다음 날 저녁 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민지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앉아요. 커피를 주문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 씨, 수진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듣고 있어요. 수진이가 회사 다닐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진 언니는 좀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심? 네. 항상 더 좋은 조건을 찾으려고 했어요. 결혼도 그렇고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민지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수진 언니가 준호 오빠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다른 남자친구요? 네. 회사 동료였는데 그 사람은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수진 언니가 헤어지고 싶어 했죠.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준호 오빠를 소개받았어요. 친구 소개팅이었는데 수진 언니가 준호 오빠 직장이랑 조건을 먼저 물어봤어요. 조건을요? 네. 대기업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고 그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만나겠다고 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조건을 보고 만난 거네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진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집 팔아서 전세금 준대. 좋지 않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네. 준호 오빠한테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들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라고. 그럼 수진이는 그걸 알고도 결혼한 거네요. 민지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수진 언니가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랑 커피 마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민지야, 결혼은 계산이야. 사랑보다 조건이 중요해.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수진 언니가 전 남자친구랑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전 남자친구요? 네. 수진 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지훈이가 사업 잘 되고 있대. 나 이혼하려고. 그렇게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 씨, 이거 확실한 거예요? 네, 어머님. 제가 직접 들었어요. 혹시 증거 같은 게 있나요? 민지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당시에 수진 언니랑 통화한 게 있어요. 카톡으로요.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 카톡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1년 전 대화였습니다. 수진 민지야, 나 지훈이랑 다시 연락하고 있어. 민지 언니 결혼했잖아. 수진 알아. 근데 지훈이가 사업 잘 되고 있대. 솔직히 준호보다 조건 좋아진 것 같아. 민지 언니,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수진 결혼이 뭐 대수야. 3년만 참으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잖아. 어차피 시어머니 돈으로 전세 잡은 거니까 반은 내 거고. 나는 화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3년만 참고 이혼하고 재산을 가져가려는. 민지 씨, 이거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어머님. 보내드릴게요. 민지가 카톡 대화를 캡처해서 내 핸드폰으로 보냈습니다. 민지 씨, 정말 고마워요.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사실 저도 수진 언니 하는 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준호 오빠는 정말 착한 사람인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핸드폰 속 캡처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수진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결혼했다는 증거가.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준호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아들에게 민지와의 대화를 들려줬고 카톡 캡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민지라는 친구가 보내준 거야. 수진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그런 것 같아.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네요. 완전히 당한 거잖아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준호야,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어떻게요? 내일 변호사한테 가자. 이 증거 보여주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해봐요. 그날 밤 나는 수진의 카톡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3년만 참으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잖아. 어차피 시어머니 돈으로 전세 잡은 거니까 반은 내 거고. 수진아, 내가 나를 얕잡아 봤구나. 하지만 이제는 내가 준비됐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같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변호사님,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민지가 보내준 카톡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증거네요. 그렇죠? 네. 이걸로 며느님이 계획적으로 결혼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게다가 3년만 참으면 재산 분할이라는 표현은 결혼 당시부터 이혼을 계획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들이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며느님이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정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사기혼이에요.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죠. 법원이 이걸 보면 며느님에게 매우 불리하게 판단할 겁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증거를 더 확보하면 좋겠어요. 더요? 네. 이 카톡 대화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며느님의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더 있으면 완벽합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하죠?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게 좋겠어요. 며느님이 지금 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설 탐정이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보통 일주일에 200만 원 정도예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0만 원. 내게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억 1,500을 지키려면 투자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변호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탐정 사무소가 있어요. 여기 연락해 보세요. 그날 오후 나는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명탐정 사무소입니다. 저기요, 변호사 소개로 전화드리는데요. 아, 네. 어떤 의뢰세요? 며느리 불륜 조사요.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한번 오시겠어요? 다음 날 아들과 함께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고 40대 중반의 남자가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수진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사진, 회사 주소, 전 남자친구 이름까지.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미행하면서 증거 확보하겠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잡을 수 있나요? 만약 정말 만나고 있다면 사진과 영상 증거 모두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2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와 아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혹시 수진이 정말 전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돈만 날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박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우리는 급히 탐정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박탐정이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 수진이 한 남자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호텔 로비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다음 날 아침 같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박탐정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진과 남자가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사진과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수진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도 확인했나요? 네. 이지훈이라는 사람이고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느님의 전 직장 동료였고요. 민지가 말한 그 사람이네요. 네. 이 두 사람은 거의 매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탐정이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사진과 영상 파일 담았습니다. 법정에서 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우리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확보했어요. 정말요? 어떤 거예요? 불륜 사진이랑 영상이요. 호텔 들어가는 것까지 다 찍혔어요. 대단하네요. 이제 완벽해졌어요.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사진과 영상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며느님이 완전히 불리해요. 계획적 결혼에다 불륜까지. 재산 분할은 당연히 기각될 거고 오히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가능해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억이요? 네. 사기혼에 불륜까지 저질렀으니까요. 판사가 엄중하게 볼 겁니다.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소 제기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반소장 제출할게요. 사무실을 나오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수진이가 이 증거들 보면 어떤 표정 지을까요? 놀라겠지. 자기가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월세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아. 네, 엄마. 이번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를 만만하게 봤지. 하지만 엄마는 절대 쉽게 당하지 않아. 핸드폰을 열어 수진과 지훈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을 것입니다. 기다려라, 수진아. 법정에서 보자.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소장 준비 완료했어요. 오셔서 검토하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나도 떨려. 하지만 우리가 이길 거야. 네, 엄마 덕분이에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소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반소 및 위자료 청구의 건, 청구 금액 1억 원, 청구 이유, 피고의 사기혼 재산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결혼, 피고의 불륜 혼인 중 제3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 1억 원이요?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변호사가 증거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증거 1 피고와 동료 민지 간의 카카오톡 대화 사기혼 계획 증명. 증거 2 피고와 제3자 이지훈의 불륜 사진 15장. 증거 3 피고와 제3자의 호텔 출입 영상. 증거 4 증인 민지의 진술서. 진술서요? 네. 민지 씨한테 연락했어요. 법정에서 증언해 주기로 했대요. 정말요? 고마운 사람이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며느님 측에 통보가 갑니다. 그럼 며느님이 깜짝 놀랄 거예요. 수진이가 어떻게 나올까요? 처음엔 부인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하니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재판은 언제쯤 열려요? 반소장 제출하고 한 달 정도 후에 첫 재판이 열릴 겁니다. 그 전에 조정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조정이요? 네. 법원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지 먼저 시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쪽이 워낙 유리하니까 며느님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는 안 할 거예요. 어머님, 법정까지 가고 싶어요. 수진이가 제대로 벌을 받는 걸 보고 싶어요.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야 실감이 나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 이길 거야. 내 엄마를 믿어. 이틀 뒤 변호사가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아들에게 수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수진이가 전화했어? 나는 물었습니다. 네. 엄청 당황하던데요. 뭐래? 반소가 뭐냐고, 위자료 1억이 뭐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하고 끊었어요. 잘했어.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님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래요? 조정하자고 하네요. 재산 분할 청구를 취하하겠으니 위자료 청구도 취하해 달라고요.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수진이 반응이 어때요?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자기 카톡 대화가 증거로 나온 걸 몰랐나 봐요. 나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수진이도 알겠죠. 함부로 사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일주일 뒤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 전에 한번 조정을 시도하는 절차였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가니 수진이 그녀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양측 다 오셨네요. 오늘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자리입니다. 먼저 피고 측에서 말씀해 보시죠. 수진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재산 분할 청구를 전부 취하하겠습니다. 대신 원고 측도 위자료 청구를 취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정위원이 우리 쪽을 봤습니다. 원고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거절합니다. 피고의 사기용과 분류는 명백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막대합니다. 위자료는 정당한 청구입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법적으로 내 권리라고 했잖아. 이것도 법적으로 내 권리야. 어머님, 너 카페에서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어차피 제가 이길 거예요. 그랬잖아.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이 조정을 거부하시니 이 사건은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준호 오빠, 잠깐만요.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오빠, 법정에서 봐요. 우리는 수진을 두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매정하게 군 건가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근데 수진이 우는 거 보니까 조금은 안쓰럽더라고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착하긴 하다. 하지만 수진이는 진심으로 우는 게 아니야.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우는 거지. 그렇겠죠? 응. 진짜 반성했으면 진작에 했어. 지금은 그냥 손해보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법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재판이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수진의 모든 거짓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준호야, 한 달만 참자. 그러면 모든 게 끝나. 네,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달이 지나고 재판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아들도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법원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조금. 너는? 저도요. 근데 우리가 이길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길 거야. 법원에 도착해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준비 완벽하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법정 앞에서 기다리는데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와 함께였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개정합니다. 법정 문이 열렸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이 있었고 방청석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가 취하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재판장님. 양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원고 측 변호인 입증하십시오.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피고의 사기혼을 입증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카톡 대화를 띄웠습니다. 수진 민지야, 나 지훈이랑 다시 연락하고 있어. 민지 언니 결혼했잖아. 수진 알아. 근데 지훈이가 사업 잘 되고 있대. 솔직히 준호보다 조건 좋아진 것 같아. 민지 언니,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수진 결혼이 뭐 대수야. 3년만 참으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잖아. 어차피 시어머니 돈으로 전세 잡은 거니까 반은 내 거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 대화가 사실입니까?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대화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대화의 상대방인 민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증인 입정하십시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이 대화가 실제로 오갔던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피고가 처음부터 재산 분할을 목적으로 결혼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수진 언니는 결혼 전부터 조건을 따졌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3년 후 이혼하면 반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의자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럼 이제 불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수진과 지훈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이 사진들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것입니다. 피고는 혼인 중에 제3자 이지훈과 지속적으로 만나왔습니다. 판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 생활에서 정서적 소외를 겪었고 변명은 됐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고는 사기혼의 의도를 가지고 결혼했고 혼인 중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을 팔아 아들의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처음부터 그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고 3년 후 이혼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혼입니다. 재판장님, 수진이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의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혼인 중에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합니다. 판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다. 둘째,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상 선고합니다. 8천만 원.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수진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수진은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퇴정하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 우리가 이겼어. 법정을 나오는데 수진이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진을 보며 멈칫했지만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그냥 가도 돼요? 응.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8천만 원이요.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새 집 알아봐야지. 이제 이 좁은 월세방 벗어날 수 있겠다.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법원을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준호야,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엄마.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쏜다. 우리 이긴 날인데.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고 우리는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수진이가 항소할까요? 항소해봤자 소용없어. 증거가 명백하니까. 아들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괜찮아.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힘들었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도 열심히 일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아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뒤 수진으로부터 위자료가 입금됐습니다. 8천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을 팔았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 입금됐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방금 확인했어.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네요. 그래, 끝났어. 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새 집 알아봐요. 이 좁은 데서 더 이상 못 살게 하겠어요. 그래야겠다. 다음 날 우리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집을 원하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2층이나 3층짜리 빌라요. 조용하고 햇볕 잘 드는 곳으로요. 예산은 어느 정도세요?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요. 그 정도면 괜찮은 전세 구하실 수 있어요. 몇 곳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여러 집을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 집은 너무 낡았고 두 번째 집은 층간 소음이 심했습니다. 세 번째 집은 채광이 안 좋았습니다. 네 번째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2층짜리 빌라였고 25평 정도 됐습니다. 거실이 넓었고 방이 2개였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좋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기 마음에 들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전세 9천만 원이에요.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거라 조건 좋아요. 9천만 원이면 우리 예산에 맞네. 계약하시겠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약할게요. 일주일 뒤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원룸에서 2층짜리 빌라로. 짐이 별로 없어서 이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에 앉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넓은 공간, 밝은 햇살, 따뜻한 온기.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아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에 사는 것 같아. 엄마, 미안해요. 쟤 때문에 3년 동안 좁은 월세방에서 사셨잖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제가 수진이를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는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야, 사람 마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저 결혼시켰는데 3년 만에 이혼하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아들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울음을 멈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열심히 살게요.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알아. 엄마가 믿어. 그리고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할래요. 나는 웃었습니다. 왜? 수진이 때문에 상처받았어? 네.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믿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생각이 바뀔 거야.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수진이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진실한 사람도 많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주말에는 나와 함께 시장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내가 요리할 줄 알아? 배우면 되죠. 엄마만 계속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서툴지만 열심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였는데 맛은 그럭저럭이었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우리 아들 요리 잘하네. 거짓말. 엄마가 해주신 것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아니야.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어.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제가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요. 그래, 잘 됐네. 승진하면 연봉이 좀 오르거든요. 그 돈으로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60 넘으셨는데 왜 아직도 식당에서 설거지 하세요? 엄마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제가 이제 책임질게요. 엄마는 쉬세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철없던 아들이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습니다. 알았어. 엄마 생각해 볼게. 한 달 뒤 나는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장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네, 그동안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20년 넘게 일했던 식당이었지만 이제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 그만두셨어요? 응, 오늘이 마지막이었어.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푹 쉬세요. 뭐하고 지내지? 취미 생활 하세요.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래야겠다. 그날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응, 정말 오래됐지.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만 말했습니다. 넌 항상 강했어, 순자야.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풍이 예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우리 아들, 이제 요리 제법 하네. 엄마한테 배웠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아들과의 대화. 평범했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더 이상 식당에서 일하지 않아도 됐고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줬습니다. 아들은 과장으로 승진했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집으로 와서 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퇴근할게요. 손님 모시고 갈게요. 손님? 네, 엄마가 좋아하실 분이에요. 누군데? 오시면 알아요. 6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궁금했습니다. 누구를 데려온다는 걸까? 오후 내내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나물, 찌개.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수수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직장 후배 은지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은지라고 합니다. 은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눈빛이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은지 씨,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희 같은 팀이에요. 준호 선배가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네, 일도 잘하시고 후배들 챙기시고 회사에서 인기 많으세요. 아들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지가 그냥 좋게 봐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는 은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수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투도 공손했고 나를 대하는 태도도 편했습니다. 은지 씨, 부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하세요. 그래요? 부모님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래도 저희 남매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감사하죠. 나는 은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겸손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저녁 같이 먹어요. 엄마가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지는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 요리 같아요. 그래요? 많이 먹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는 부산 출신이고 서울로 올라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가끔 부산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효녀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식사를 마치고 은지가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이 어떻게. 괜찮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은지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 씨, 우리 아들이 어때요?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좋은 분이세요. 많이 좋아해요? 네. 사실은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준호 선배가 후배들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나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 씨, 우리 아들이 예전에 한번 결혼했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알아요. 준호 선배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요. 우리 아들이 또 상처받을까봐. 은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준호 선배를 좋아해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요. 고마워요, 은지 씨. 그리고 어머님도 정말 존경해요. 혼자서 아드님 키우시고 그렇게 희생하시고 저도 나중에 어머님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은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은지 어때요? 좋은 사람 같아. 정말요? 응. 엄마 마음에 들어.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저 은지랑 사귀고 싶어요. 그럼 사귀어. 엄마가 허락하시면요. 엄마는 괜찮아. 은지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아들이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들었지? 우리 엄마가 허락하셨어.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선배. 그날 저녁 은지가 돌아가고 나서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대로 볼게요. 알아. 엄마가 믿어. 은지는 수진이랑 완전히 달라요. 진실하고 따뜻하고.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꼈어. 엄마, 제가 이번엔 잘할게요. 은지한테도 잘하고 엄마한테도 더 잘할게요. 알았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은지는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은지가 우리 집에 놀러 왔고 나는 은지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드셔보세요. 고마워, 은지야. 그리고 이건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서 보내신 거예요. 멸치랑 미역이요. 어머, 고마워. 은지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줘. 은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대했고 아들을 아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셋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공원이었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저기 벤치에 앉으세요. 제가 커피 사올게요. 은지가 커피를 사러 가고 나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저도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수진이한테 다 빼앗기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네, 엄마. 은지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요, 어머님. 고마워, 은지야. 우리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준호 선배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니야, 엄마는 당연한 걸 한 거야. 아니에요.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해가 지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보일러를 틀어놨고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나도 도와줄게요, 선배. 아들과 은지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에요. 저녁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맛있어요? 응, 너희 둘이 만들어서 더 맛있어. 엄마,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그렇게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 앞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봄날 아침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일어났어. 부엌으로 가니 은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아들과 은지는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고마워, 은지야. 준호 오빠는 출근하셨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일찍 나가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요즘 바쁘구나. 네, 팀장 승진하고 나서 더 바빠지셨어요. 아들은 팀장이 됐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출산 휴가 중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할머니가 볼게. 은지가 나가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 민준이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내 손주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자고 있네.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많단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아. 할머니도 많이 힘들었어. 집도 팔고 좁은 곳에서 살기도 하고 나쁜 사람한테 속기도 했지.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날이 와. 할머니처럼. 아기가 방긋 웃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거란다. 희생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응, 민준이 방금 일어났어. 은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일어났어? 응, 할머니 보고 웃었어. 정말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 좋아하나 봐요. 우리는 함께 아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응, 어서 와. 힘들었지? 괜찮아요. 민준이는요? 응, 잘 있어.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왔어.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지가 만든 음식이었고 맛있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저희 부모님 오신대요. 그래, 좋지. 오랜만이네. 네, 손주 보러 오신대요. 많이 해드려야겠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생각했어요. 뭘?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왜 갑자기? 그냥 회의하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수진이한테 다 빼앗기고 혼자 남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모든 걸 바로 잡아주셨잖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들이 아기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봐. 저분이 우리 할머니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할머니지. 아기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단다.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거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만들어지는 거야. 할머니가 그걸 배웠어.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거란다. 아기가 내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행복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지켜줄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영숙 할머니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다시 행복을 찾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순간, 혹은 억울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